안녕하세요. 예, 오늘 권력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나눌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의 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오프라인 강의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좀 강의를 진행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하게 돼서 다소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권력과 리더십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또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또 많은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실 텐데요. 권력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좀 권력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난 별로 권력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의 권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간 복잡한 얘기는 좀 오늘 다룰 수는 없겠고요. 간단하게 리더십에서 권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더십은 사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육군본부가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려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가 조직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영향력이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사실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조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미션을 달성할 것인가가 리더들의 공통된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리더는 도대체 누구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영향력을 잘 미치려면 리더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리더십이란 땡땡땡땡한 리더가 조직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땡땡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어떤 리더죠? 예, 잘생긴 리더인가요? 아니면 돈이 많은 리더인가요? 아니면 뭐 착한 리더인가요? 예, 도대체 어떤 리더죠? 예, 사실 저도 리더의 역할을 좀 맡고 있는 게 있지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닥 예, 돈이 이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일부 리더에게는 해당이 되겠지만 리더 공통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정답은 권력을 가진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즉 권력을 가진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기존의 리더십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권력을 가진 리더라는 관점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리더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상한 홍길동이 되나?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정은경이 권력을 가지면 바뀌나?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통찰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종교서적 또는 문학들에도 이런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지혜들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소설입니다. 혹시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히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자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농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서울에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한량처럼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마을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감시해라 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즉 임무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 주인공에게 팔에 완장을 딱 채워줍니다. 그렇게 완장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가진 이후에 이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굉장히 풍자적이고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 이 완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런 소설에서도 나타나듯이 권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조금 맞는 얘기 같죠?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권력이란 뭔가라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력은 사실 분야마다 조금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심리학이니까 심리학에서 하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이란 자원과 처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상대적인 역량이다, 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죠? 자원과 처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원과 처벌을 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일단은 자원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뺏기도 하고요. 주기도 합니다. 처벌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죠. 이러면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권력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독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바로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가 사용해야. 그 다음에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권력은 접근하게 한다가 첫 번째 효과입니다. 즉 뭐죠? 접근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결혼정보회사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참 이상하죠? 20대들이 그냥 뭐 젊으니까 뭐 자유롭게 나가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굳이 돈을 내고 그런 사이트들에 가입을 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의 20대 젊은이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나 파트너를 봐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도 못하고요. 뭐 좀 만나보자 이런 얘기는 잘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성이 좋긴, 그 상대방이 좋긴 한데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다가 생기는 위험들 있죠.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험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피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연애 상대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반면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저기 앞에 있는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접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접근 회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접근 회피 시스템은요, 타고난 기질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어떤 아이는 막 들이대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막 잘 좀 쭈삣쭈삣하면서 잘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즉 유전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접근 회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접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즉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기질이 좀 회피적인 사람일지라도 제가 만약에 높은 권력을 갖게 되면 이 회피적인 기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접근하는 성향이 옛날의 정은경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요. 반면 권력감이 낮은 저권력자들은 과연 회피하는가? 이거는 조금 연구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직 논쟁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거는 고권력자들은 접근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요. 이성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이런 접근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드러진 상황 정보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표 지향적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권력의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감을 높게 느끼는 사람은 낮게 느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목표 집중적인 수행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력도 생기고요. 도전도 하게 되고요. 이런 긍정적인 특성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근 성향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권력의 영향입니다. 예, 좋아 보이시나요? 그러면 다음 거를 좀 들어보시고 또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 성향이 증가하는데 심지어 제가 앞에서 조금 빠뜨린 부분도 있는데 이 접근 성향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면요. 물리적인 거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보시면은 그 긴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딱 탔는데 한쪽 끝에 이미 어떤 승객이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이걸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요. 권력감이 낮은 사람은 이미 앉아있는 승객에서 오른쪽에 가서 붙어 앉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앉죠. 예, 즉 회피 억제 기제가 발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저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이 기존 승객에 가까운 곳에 가서 앉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앉거나 아니면 심지어 옆에 앉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제 물리적인 거리에서도 이렇게 접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제가 모 의과대학의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강의실이 부채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가장 앞에 앉으신 분들이 아마도 이 집단에서 가장 권력이 많으신 분들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앉으신 분들은 늦게 오셨거나 아니면
권력이 낮으신 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빵 터지면서 웃음바다가 됐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실제 물리적 거리에서도 우리는 권력자들은 센터를 중심으로 접근해서 않습니다. 예, 이게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기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권력은 접근 성향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권력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니까 좋아 보이시나요? 예, 자유는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갈리스키라는 유명한 권력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외부의 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입니까? 외부의 힘입니다. 외부의 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이 있을 거고, 생각이 있을 거고, 감정이 있을 거고, 욕구가 있을 거고요.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욕구나 가치관 내게 막 있더라도 저희가 막 이렇게 아무 데서나 그걸 펼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뭐를 생각하죠? 외부의 환경적 요구가 어떤가를 고려해서 우리가 보통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감은 그 환경과 내부 욕구와의 그 투쟁이죠. 투쟁에서 이 내부 욕구의 힘이 훨씬 커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건강하다라는 것은 이 내 욕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환경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이 균형추에서 내 거를 훨씬 강하게 무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식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재밌는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요. 집단을 4개의 집단을 만듭니다. 보시면 일단 고권력자 집단이 하나 있죠. 예, 그리고 저권력자 집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 않은 배부른 상태가 하나 있고요. 배가 고픈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4개, 2 곱하기 2, 4개의 집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배부른 고권력자, 그 다음에 배고픈 고권력자, 그 다음에 배부른 저권력자, 배고픈 저권력자, 이렇게 4개의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넓은 강당 같은 데다가 뷔페 음식을 쫙 차려놓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막 차려놔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를 음식의 양을 측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시면은 배가 고프지 않은 고권력자는 3 정도 먹습니다. 뭐 적절하죠.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 고권력자는 거의 9에 가깝게 먹어요. 엄청 많이 드십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발로고 아주 자유로운 행동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권력자분들은 어땠냐?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거의 7, 8 수준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가 고픈데도 잘 안 먹고 거의 5 정도, 5, 6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왜 저권력자분들은 이렇게 거꾸로 반응을 하게 될까요? 본인의 욕구와 반대로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금방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항상 행동해야 할 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배고프지만 막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때 막 음식을 안 먹으면, 이 음식을 준비한 저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안 고픈데도 막 먹는 겁니다. 반대로 배가 고프지만 막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막 먹으면은 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식을 하면서 또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 권력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인 식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고권력자들은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 좋은 거 같을까요? 아이고, 이게 자꾸 뒤로 가네요. 네. 실제로 가장 흔하게는 겪이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권력자인 분들은 사실은 상사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 나 상사한테 굉장히 화가 나는데 화를 그대로 표출하지를 못하죠. 예, 조절 기제가 있고 환경적 맥락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상사를 대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저권력자 분들이 환경을 의식해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 고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고권력자들은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조절하는 기능이 사실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거의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꼭 대단히 나쁘다, 나쁜 인간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또는 감정, 생각, 기대, 이 신념 이런 것들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고권력자들의 자유로움이 사실은 마냥 좋다고 볼 수는 또 없겠죠. 이런 면이 하나의 위험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권력감이 높으면 나의 진짜 태도, 나의 진짜 대인관계의 패턴, 나의 진짜 성적인 성향, 나의 진짜 욕구, 나의 진짜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같은 본인의 본연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죠. 어떤 한 인간의 인격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한테 권력을 주면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좀 위험한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요.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서포트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게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자기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한 행운이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이제 숨기게 되죠. 필터링을 하죠. 그래서 환경에 맞게 이렇게 겸손한 척, 이타적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자신의 본연의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딱 표출되면서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사람이 완전 달라졌네? 야, 배신당했다. 배신감이 든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나쁘다 좋다 이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조절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속성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뭐 지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분은요, 기질적으로도 첫 번째 주도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즉 권력감이 타고나게 유전적으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갑부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의 효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요. 비슷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환경적으로 권력감이 오래 유지된 분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파워를 얻게 되면서 상당히 언행이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기억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본인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한 바에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죠. 이게 바로 권력이 주는 목적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지향적 행동에 굉장히 능해서 권력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 수행 측면에서는 우수한 수행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은 인간에게 강한 통제감을 준다입니다. 즉 여기서 키워드는 통제감입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 또는 조직, 부하 또는 경제적인 상황을 만약에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기력감이죠. 무기력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무기력감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사실 인간이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제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절하게 갖고 있는 것이 매우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감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요. 그걸 우리는 통제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 현실보다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훨씬 강한 겁니다. 이거를 통제 착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안타깝게도 권력은 이 통제 착각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력에 영향을 줍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런 그 권력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에게 미치는 굉장히 그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이 돈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고권력감을 느낀 사람하고 저권력감을 느낀 사람한테 돈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돈이 뭐 동전이어도 괜찮고요. 지폐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돈을 보여준 다음에 이 돈의 크기를 한번 적어봐, 추정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의 크기를 추정할 때 고권력자에 비해서 저권력자들이 훨씬 돈을 크게 추정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권력감이 환경을 지각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즉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지각하는 단계부터 벌써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제 착각이 높아지면 자신의 결정이나 생각, 신념에 과도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을 볼 때요. 상황에는 이득도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이나 장애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고루 잘 보지 못하고 위험이나 장애물들은 못 보거나 또는 보더라도 과소평가하는 거죠. 저거는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위험 추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고권력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사고로 죽을 확률, 질병으로 죽을 확률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추정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난 불사신이야. 난 죽지 않아. 나는 걸리지 않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보지 못해서 결국은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을 파괴의 길로 이끄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는 연구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사의 디젤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발생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요. 사람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사건은 사실 기업사에서 길이 남을 엄청난 손실을 준 사건입니다. 이 폭스바겐사가 그 유해가스 배출 기준을 속이고 실제로는 유해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상 수준으로 한 걸로 보고하고 그 기계를 조작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서 이 폭스바겐사는 지금까지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액만 해도 2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 20조.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20조의 손실을 유발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 폭스바겐사의 경영진 CEO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이 2015년 9월에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배기가스 조작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09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의심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2009년부터 2015년은 6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6년. 그럼 6년 동안 이 CEO는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CEO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배기가스 조작해 라는 지시를 상무에게 내렸을 것이고 또 밑에 사람에게 내렸을 거고 엔지니어한테도 갔을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엔지니어가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부 고발자가 나타날 위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위험을 CEO나 경영진들은 전혀 탐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내부 고발자가 터뜨려서 결국은 이 발각이 되게 됩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CEO나 경영진이나 또는 정치인들의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이 우리가 보통 사회 보기에는 야, 저게 안 들킬 거라 생각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권력이 주는 강력한 통제감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들킬 거야. 리스크를 낮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 사태는 좀 재밌는 게요. 이 버네의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어떤 사례냐면 이 폭스바겐사가 사실은 이 포르쉐 가문의 그 자회사입니다. 다른 브랜드죠. 포르쉐. 이제 포르쉐는 두 외손주 집단이 있고 외손자 집단이 있고 친손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3년에 외손자 집단이 집권을 해요. 그리고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도 이 외손자 집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발각되기 직전인 4월, 5개월 전에 이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 친손자 집단인 포르쉐 패밀리가 이겨요. 그래서 이 조작을 시작했던 이 집단이 사퇴를 해버리고 새로운 세력인 포르쉐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5개월 있다가 딱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CEO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거 조작하는 거 몰랐다.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야, 어떻게 CEO가 이걸 모를 수 있어?
니네가 지시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아마도 이 CEO는 진짜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퇴하라, 사퇴하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 CEO가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배기가스 조작을 했던 이 집단이 다시 집권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그런 집단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도 안타깝게도 배기가스 조작을 한 집단의 정권이 아직도 요 포르쉐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무조건 막 분노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래서 권력이 인간에게 강한 통제감을 주면서 위험을 탐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종국에는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빨리 탐지해서 끝내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직을 굉장한 위험으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권력이 주는 세 번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권력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로서는 반드시 권력이 있게 마련이고 이 권력이 주는 영향력을 이 리더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 막 접근하게 되고요. 내 욕구가 그대로 투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위험을 잘 보지 못하는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그리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리더는 올바른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이라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을 잘 표현해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카루스 신화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카루스와 이카루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미로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탈출을 계획하면서 뭘 만드냐면 날개를 만듭니다. 아들 거 하나, 본인 거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 날개는 뭐로 만들었냐면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큰 날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탈출날이 왔어요. 탈출날이 와서 이 아버지는 이 이카루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날라서 바다를 건너서 탈출할 거야. 그런데 너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어떤 걸 지켜야 되냐면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되 너무 위로 가면 안 된다. 태양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기 때문에 너는 추락해서 죽게 될 거야. 또 반대로 너무 낮게 날아도 안 돼. 왜? 바닷물에 네 날개 깃털이 젖기 때문에 다시 또 추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날개로 딱 중간 정도로만 날아서 날 따라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카루스는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죠.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카루스가 하늘을 날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하늘로 나갑니다. 좋다, 좋다. 그러면서 하늘로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태양 가까이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카루스의 날개가 녹아내리면서 추락을 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카루스가 권력의 굉장히 심벌릭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는 반드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권력을 가진 리더로서 너무 높이 날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권력을 낮게 갖고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오늘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권력감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낮은 권력감도 비윤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중간 정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여러분이 발휘하실 때는 내가 홍길동, 정은경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홍길동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권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3가지 영향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3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본인의 권력감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는 강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